하워드 막스고요. 상전 벽해라 그래서 5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런 기간 동안 딱 3번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S&P 500이에요. 이 1000이 5000이 되고 만이 된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식은 성장 함수가 아니라 금리 함수예요. 하워드 막스도 보장하는데 앞으로 2% 이상 안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 사람 때문이죠. 하워드 막스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시체인지라 그래서 뭐 한국말로 번역된 말들 중에 제일 그래도 공공연히 사용되는 건 상전벽해라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들. 이 사람 지금 한 거의 5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런 기간 동안 딱 3번 있었다고 하고요. 10월 11일 날 올린 그 시체인지에다가 further thought라 그래서 좀 더 추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뭐 대단해서라는 것도 있죠. 물론 있지만은 저가 경험과 지식으로 확신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레달리오 같은 사람도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요거는 이제 10년물 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가 5%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이 5%를 맞히는 거에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니라요. 금리가 옛날처럼 내려가지 않을 거란 얘기. 그래서 오늘 얘기의 그 주제는 금리가 이전같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런 50년씩 이렇게 투자해서도 그리고 이 사람 브리지 워터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고 오크트리도 뭐 아시다시피 뭐 워렌 버핏이 이 하워드 막스의 메모를 제일 먼저 읽는다라고 할 정도로 뭐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니까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저도 거진 30년 가까이 가는 이 기간 동안 이쪽에 있으면서 이런 변화는 반드시 대가와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다뤄보는 이유는 이들이 말하는 디테일들을 이해해야 나중에 진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러한 해석이 맞구나, 이러한 패러다임이 맞구나라는 거를 확신하면서 더 구체적인 투자를 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 이게 곧바로 내년도에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그대로 나타난다는 건 아닙니다. 한 몇 년에 걸쳐서 이 사람 지금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거는 거의 뭐 10년 이상짜리를 말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해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해할 것들이 저의 포트폴리오에 녹아 들어간다는 거고 저는 이렇게 해서 지나간 제가 자문사를 한 것만 따지면 이전에 고객을 관리한 거야 너무 오래됐죠. 성적이 좋았으니까 저도 이 일을 시작했는데 자문사를 시작하고는 5년짜리 성적이 나왔어요. 최근에 운용사와 펀드 내놓는 실무 얘기를 하고 저희도 이제 통과가 돼서 좀 알려진 그런 그 운용사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훨씬 더 확신과 그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은 제가 생각해 왔던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결과들이 몇 년, 5년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걸 제일 인정합니다. 5년에 걸쳐서 말한 대로 성적이 나온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저는 제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된다는 근거로 받아들이고 제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게 된 그런 근간에는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늘 준비해 왔다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 성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레이 달리오의 그런 어떤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하워드 막스 얘기를 좀 근간으로 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물론 지금은 이 사람들이 말한 것들은 묻혀버릴 정도로 금리는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5%를 3번 정도 터치하고 나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채권 사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한국 국채 같은 건 더 빠르게 하락하면서 성적이 또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최근에 올라가서 위협적이었다면 모기지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 이전과 같은 패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보이시는 거는 S&P 500이에요. S&P 500이 96년도부터인데요. 보시면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는 1500을 처음 좀 뚫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닷컴 버블 끝나고 나서 다시 오를 때도 1565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꼭대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물론 코로나 때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이건 각이 다르잖아요. 움직임이.
이런 가격 어디서 나왔냐면 저금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2008년도 9년도 이때 특징이 뭐냐면 제로금리거든요. 코로나 때 특징이 뭐냐면 제로금리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다우존스로 보자고요. 1900년도, 20년도, 30년도, 40년도, 60년대 이런 때는 전부 미국이 두 자릿수에 막 성장을 하던, 성장은 훨씬 더 강력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1000포인트를 넘지를 못합니다. 예. 1000이 언제 갔냐? 이때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00이 5000이 되고 만이 된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80년대부터 이렇게 해서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요? 보세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금리 곡선이 3개월짜리, 2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미국 금리들이에요. 보세요. 80년도에 20%였어요. 까만색은 뭐냐면 기준금리예요. 연준의 금리가 1980년도에 20%였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워드 막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액자에 넣어놓은 거가 뭐가 있냐면 1980년에 자기가 대출받은 대출 이자 청구된 청구서가 몇 프로냐면 22.25%. 대출금리 22%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80년도에 이때 기준금리가 20%였으니까. 예. 그런데 하워드 막스가 말하기를 2020년에 자기가 대출 이자 낸 그 금리는 2.25였다는 거예요. 20%가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이 기간 동안. 그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의 각도가 이런 각도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그 금리가 제로가 됐을 때는 이런 각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들은 기억이 있으실 수 있어요. 뭐냐면 주식은 성장 함수가 아니라 금리 함수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성장하는 회사나 성장하는 나라에 투자하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때 물론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말 오르는 건 금리에 의해서. 금리가 어떨 때? 낮아질 때. 금리가 낮을 때. 이때 이런 엄청난 각도의 성장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금리가 다시 이 흐름을 깨고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금리가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데 아주 오래오래 걸릴 거다. 하워드 막스도 다시 자기가 보장하는데 앞으로 2% 이상 안 떨어진다. 지금 금리에서.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 하워드 막스는 예측하는 거 경멸한다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측은 맞지 않는다. 예,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담컨대 2% 이상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5.5니까 최소한 금리가 3.5가 이 사람 밴드로 2에서 4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내려가죠. 내년도에는 내려가지만 2.5, 3%를 유지하는 금리를 앞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어떤 각도가 안 나와요? 이 제로금리 각도가 안 나와요. 근데 이걸 단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왜 제로금리를 못 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제로금리로 못 간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처럼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터져도 연준이 제로까지 끌어내리지를 못해요. 물론 인플레이션만은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재정 부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질 이유가 앞으로 1, 2년간 미국의 국채 발행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당연히 찍어야 할 양은 많은데 그게 뭐냐면 정부 지출로 인해서 패권 전쟁을 끌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지나간 코로나 때 핑계대고 엄청나게 찍었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뒤에 22년, 23년 막강하게 찍어내고 있죠. 그게 어디까지 가야 패권을 완전히 공고하게 만들까요? 적어도 24년도에는 여전히 찍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처럼 그 채권을 연준이 흡수해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거대 흡수 대상이었던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중국은 왼수지간인데 안 하는 거죠. 예, 자기
위안화를 국제화하고 싶은데 미쳤어요? 달러를 세워주게? 안 하죠. 일본은 양적 완화의 끝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반대로 YCC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 여차하면 거꾸로 자산이 일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미국 국채 파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미국하고 옛날에 오일 협상을 맺은 뒤에 비밀 협상이었다고 말했죠. 그 키신저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의 그 비밀 협상에 의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페트로머니, 그러니까 오일 머니를 달러로 무조건 해주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딜을 봐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그 사우디아라비아 돈을 가져다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막 이자 20%짜리로 돌려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또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을 페트로머니 달러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둘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채권을 국채를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대 매수자 이 세 군데 거대 매수자들이 지금 다 녹록치가 가능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찍기는 많이 찍어야 되겠고 받아주는 세력은 없고 그러니까 금리는 아무리 연준이 단기물로 돌려치고 여러 가지 뭐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앞으로 하겠지만 일정량의 그 금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죠. 텀 프리미엄은 뭐냐면 내가 이 채권을 사서 보상받는 그 보상의 양을 말하는데 그래서 텀 프리미엄은 10년짜리는 2년짜리보다 더 높아야 돼요. 왜? 내가 10년이나 들고 있는데 10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이자 더 받아야죠. 그죠? 이게 텀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10년짜리가 막 2년짜리보다 더 낮기도 하고 막 지 맘대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왜? 제로금리 시대에는 의미가 없었으니까. 연기금과 기관들이만 채권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잘 기억 못 하시죠? 잘 모르시지만 인모스는요. 저는 지나간 거진 10년 동안에 채권을 추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년 연말 올해부터 채권 추천해서 고객들한테 사드리기 시작했죠. 왜 그랬을까요? 채권이 비싸니까요. 비싼 걸 왜 사요? 싼 걸 사야죠.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150년 만에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싸져서 지금은 사서 들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채권이 채권의 역할을 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금리에서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마감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수급의 문제로도 이미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레이 달리오는 그쪽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국채 가치가 낮아서 텀 프리미엄을 통해서 보장해 줘야 하니까 일정 금리를 보장해야 누구든 사줄 거다. 그러려면 금리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예, 그걸 말하는 사람이죠. 하워드 막스는 인플레이션 쪽 얘기를 더 하는 사람인데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의 이유에 있어도 인플레이션은 그럼 왜 다시 원자리로 못 가나요?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옛날처럼 내려가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코로나는 공급망에 의해서 공급망 문제로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은 일정 수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끝까지 다 옛날처럼 내려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경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정량의 인플레이션이 머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뭐라고 설명하나요?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패권 전쟁하고 탈세계화되면 비용의 전쟁이 아니에요. 비용이 들더라도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인도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만들어도 아니 멕시코죠. 멕시코에서 만드는 게 비용이 더 들어도 미국은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간 20년, 30년 동안에는 세계화 시대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달러라도 싸면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중국에서 만들면 1달러라도 다 원가가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원가가 3불이 떨어지고 5불이 떨어져도 중국에서 안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는 논리가 뭐라고요? 비용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패권을 지키려는 전쟁의 논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도 중국에서 안 만들고 싸도 중국에서 안 사갑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다 준비가 안 돼서 디리스킹, 예전과 같은 교류는 더 하자. 최근에 둘이 만나서 얘기했죠. 돌아서서 바로 독재자라고 해서
망가지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둘이 미국의 가장 그 뚜렷한 정책 디리스킹 첨단 과학 빼고는 다 그대로 거래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대타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멕시코의 무역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죠. 예. 인도, 베트남 이런 쪽들은 다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국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대처럼 일본에서 다 가져가던 걸 중국에서 다 가져가던 걸 이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어떻게 돼요? 일정 부분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일정 부분 머무르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머무르는 동안에는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는 내년도에 사실 시황 때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일 걱정하는 건 파월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바뀐 이 구조를 빨리 파악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타겟팅 2%를 고집하면서 계속 긴축을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보다 금리를 안 내리고 그러니까 금리가 안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롬 파월이 고집스럽게 높은 금리를 계속 고집하는 그걸 금융시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버킬이라고 말합니다. 연준이 과하게 진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왜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는 침체가 왔는지 아세요? 연준은 늘 오버킬합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은 그 중에서도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 사람은 앞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2018년도, 19년도 제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경험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잘못 파악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거를 고집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버킬 해버릴 수 있어서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확률은 뭐 제가 지금 높다고 막 말씀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는 제가 제롬 파월이 물가 때문에 계속 물가를 2%로 내리기 위해서 계속 긴축해야 돼. 그다음에 금리를 유지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나갈까 봐 걱정할 정도로 지금의 환경은 어때요? 일정량의 물가가 바로 뚝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제자리를 못 돌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인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가 쑥 내려가지 못할 거다. 제가 금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죠. 물가 때문에 쑥 내려가지 못한다. 수급 때문에 쑥 내려가지 못한다.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패권 전쟁과 밸류체인 재편을 하려는 미국에게 있어서 금리는 그렇게 쑥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은 다시 제로 금리로 가는 이 처방 있죠? 이거요. 이렇게 주식을 수직으로 세워놓을 수 있는 이렇게 상승시키는 금리 하락을 가져올 상황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경에 대응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워드 막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70년대의 저성장 고물가 시대의 포트폴리오를 봐라라는 거죠. 그때는 주식과 채권 비중을 60대 40, 40대 60. 이거 40대 60은 뭐냐면 주식 40, 채권 60. 그 다음에 60대 40은 주식 60, 채권 40. 주식을 많이 하거나 채권을 많이 하는 거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상품을 20%, 대안투자. 주식과 채권이 아닌 다른 포트폴리오 투자를 다른 자산 투자를 20%만 섞어도 압도적으로 성과가 좋아져요. 보세요. 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건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거기다 상품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압도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워드 막스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T나 그러나 이제는 타라. T나는 뭐예요? There is nothing 뭐죠? 맞나요? There is no. 그 다음에 alternative. alternative는 대안이죠. 대안이 없다. There is no. 대안은 없다. alternative가 대안이니까. 대안은 없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타라. 뭐예요? reasonable한 아주 타당한 얼터너티브 대안이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 대안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다른 자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그죠? 2013년부터 2022년까지는 어떤 거였어요? 주식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S&P 500은 이렇게 치솟았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치솟았어요. 이렇게 치솟았어. 주식 말고 나머지는 어땠냐? 이랬단 말이죠. 채권 이랬어. 예. 대안이 안 돼. 대안이 아니야. 주식밖엔 대안이 없어. 그런데 2003년부터 2012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 차이에서 서로를 섞거나 그 차이가 이때처럼 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티나 시대야.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은 없는 시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금리가 높은 저성장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워드 막스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은 저희도 요번에 새로 상품을 내놨는데 하워드 막스가 추천한 상품과 같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 얘기부터 드리죠. 저희가 좀 잘 알려진 운용사와 지금 펀드를 내놓느냐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우리랑 똑같이 ETF로 하는 다른 그 EMP 펀드들입니다. IBK 플레인 바닐라라든지 다올이라든지 KB 글로벌 주식, KB 다이나믹, 미래에셋 글로벌, 미래에셋 TDF 다 이거 EMP들이에요. 보시면은 저희하고 사실 연평균 수익률 하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수익률 보시면 설정후 수익률 비교가 안 되죠. 그 1년, 2년, 3년, 4년 비교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뭐 코스피랑 비교해서도 마찬가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런 좋은 성적들이 매년 나왔고 작년도에만 주식 채권이 다 같이 하락을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술주 내려가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이때는 저희가 기술주 투자하지 않았던 때예요. 이때는 금하고 그 다음에 리치 투자했던 때입니다. 멀티에셋 전략이라고. 그런데 제가 이 성적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에 가장 충실한 게 엠모스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대안이 없는 이 시기에 이유를 저는 금리에서 찾았죠. 제가 이 금리 설명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저는 PB들 강의를 벌써 10몇 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같은 얘기를 해봤어요. 이 그래프는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주식은 금리 함수다. 금리가 낮을 때 올라간다. 코로나 때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상승 때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성 장세 금리가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상승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근간을 갖고 왔던 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하워드 막스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실감하는 것보다 저한테는 아주 강력한 충고로 들려옵니다.